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자, 우리 외부자들 블라인드 채용 중인 건 다들 아시죠? 오늘 함께할 수습사원 이력서에 수석 자신 있음이라는 문구가 눈에 띈니다. 이렇게 자신감 뿜뿜한 분은 누군지 서둘러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어서 오세요. 어두워서 문이 안 열려. 아이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세 번째 수습사원은 박범계 의원님이십니다. 저 한때 우리 명예외부자로서 외부자들 수습사원석에 앉은 소감이 어떠십니까? 이렇게 마구 강등시켜도 되는 거예요? 한때는 그냥 명예 외부자들이라고 이렇게 지켜 세우시더니만 이제는 원수도 안 내는데 수습사원으로 이렇게 참 비참합니다. 아주 참담한 심정입니다. 네. 앞에 두 분은 수습인 것도 굉장히 영광스럽다고 했는데 지금 수습이라서 참담하다 뭐 굉장한 자신감이네요. 아니 전효 선생님 그때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8대0 마칠 때 그때 네. 외부자들 시청률이 5% 넘겼잖아요. 제가 그거 기여했는데 완전 깔때기네요. 그 정도도 제가 평가 못 받으면 또 참담. 그 자리에 앉을만 차이 있네요. 그 전에 깔때기들이 앉는 자리. 그러니까 뭐 저기 시청률 만능주의네. 그래도 오늘 열정 뿜뿜, 자신감 뿜뿜의 박범계 의원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임번호 716 동부구치소 12층에 방장이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새 이름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헌정사상 네 번째 구속된 전직 대통령의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타깝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뭐 사필 규정이라고 하나요? 정당한 심판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차에 그 계란이 딱 묻어 있더라고요. 누가 던졌나 보죠. 그걸 보는 순간에 좀 저건 좀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구치소 가는 길에 가족들도 이렇게 나와서 오열하고 하는 모습이 참 불행한 일이죠. 역대 대통령들 한번 쭉 지나볼 때 이승만 대통령 4.19 혁명에 쫓겨났죠. 박정희 대통령 부하에 총 맞고 죽었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사형 무기징역됐다 감형돼서 사면으로 나왔죠. 김영삼 대통령 아들 현철 깜빵 갔죠. 김대중 대통령 아들 3명 다 조사받았고 그중에 2명 깜빵 갔죠. 노무현 대통령 뇌물 받은 혐의로 그다음에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우리 다 알다시피 우리 현대사의 모든 대통령들이 웃으면서 존경받으면서 행복하게 나왔던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게 우리 현대사의 진짜 비극입니다. 또 대표가 됐지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수임번호가 716번이죠 아마. 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수임번호는 503. 뭐 우리 국민들에게 이제 고유명사처럼 지금 그런데 그 두 개를 합치면 1219예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일. 그러니까 이제 숫자에 그런 운명성 같은 것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저는 그런 운명론도 운명론이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 수사가 파면 팔수록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남아있다. 그래서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권 기간은 비리와 범죄로 점철돼 있다는 이것이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네. 물론 가슴 아프긴 한데 저도 가슴 아픕니다. 물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일종의 통과 의례 또는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될 거다.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 점에서 많은 정치인과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네.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대통령이 될 만한 그릇인가 이런 거는 되돌아보는 계기를 확실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봅니다. 503호실 공식 번역기 전 작가님. 서울구치소에서 소식을 들었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참 여러 생각이 들었겠어요. 네, 뭐 언론에는 무반응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워낙에 이명박 대통령과 자신은 신분도 다르고 아주 차이나는 그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2명 구속이라서 한 묶음으로 또 같은 레벨로 여겨지는 거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명박 그다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전에는 이제 대선 후보 경선에서 맞붙었잖아요. 근데 묘하게도 그때 서로 이제 공격을 했던 그 무기들이에요. 그러게요. 그게 다 사실로 드러난 거죠, 양쪽 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얘기하는
또는 일각의 정치보복 프레임이 안 먹혀 들어가는 이유가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와 관련된 여러 비리들을 최초로 제시한 쪽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캠프 사람들입니다. 2007년 경선 당시.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느낄 저는 첫 감정이 봐라, 내 말이 맞지 않았나? 저는 그랬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 자기도 구속돼 있는데요. 원래 내전이 무서운 거예요. 원래 전쟁이 국가 간의 전쟁보다 내전이 무서워요. 내전이 후유증이 훨씬 심합니다. 선거가 그러고 보니까 쓸데없는 게 아니네. 그렇죠? 자, 이명박 전 대통령도 다가올 독방 생활을 예감했나 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미리 작성해둔 자필 입장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본인이 뭐 구속 수감될 걸 예측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과거의 삶을 뭐 회고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뭐 깨끗한 정치하고 노력했지만 오늘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본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 본인이 이제 일부 인정을 했죠. 뭐 10만 달러 받았다는 거, 그다음에 카드 사용한 거, 뭐 이런 거 인정했기 때문에 지난 10개월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 가족들은 인륜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고 있고 지금도 겪고 있다는 이야기죠. 휴일도 없이 일만 했던 사람들이 나로 인해 뭐 청와대 참모들 이야기 같습니다.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 없다. 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이건 이제 할 이야기는 많지만 여기서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본인의 뭐 심정 이야기한 것 같고요.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뭐 이제 이건 뭐 진심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SNS에 저런 입장문을 쓰는 저 당시 저 시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심경은 저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 저 입장문을 폄하하거나 비판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앞뒤가 맞아야 되거든요. 숨이 일관해야 되거든요. 저 내 탓이요? 자책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그런데 수사 과정을 보면 전부 다 자기 참모들 탓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책임을 감경하기 위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진술에 의해 검찰이 놀아난 거다. 뭐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저 심경과 실제 검찰에 가서 조사받고 앞으로도 조사받아야 될 그 입장과는 너무나 큰 괴리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일국의 정직 대통령이 들어가는 법무부에 들어가는 저 사태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참담한 뿐만 아니라 아직도 그 분노와 어떤 그 노여움을 가라앉힐 수는 없는 거죠. 할 얘기는 많지만 안 하겠다, 줄이겠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좀 삐딱하게 또 보라고. 한번 좀 삐딱하게 번역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뭐 대통령에 대해 정말 잘해봐야겠다는 각오로 임했다. 글쎄요. 좀 삐딱하게 또 보라고. 한번 좀 삐딱하게 번역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뭐 대통령에 대해 정말 잘해봐야겠다는 각오로 임했다. 그럼 내가 그래도 일을 열심히 했잖아. 과거 잘못된 관행을 결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본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 조금 잘못했는데 그게 지금 봐서 그런 거지 그땐 관행했지 이런 거고요.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정권 바뀌면 나 사면이야 이런 거고요. 그땐 내가 가만 안 두겠어 이런 얘기인 거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쿨해. 경제 위기 극복도 경제 위기 극복은 저는 뭐 이건 뭐 평가해 줄 수 있다고 봐요. 네. 참 삐딱하죠. 아니 뭐 경제 위기 극복은 평가해 준다니까 그래도 많이 저기 진전이 있었네요. 우리들하고 놀면서 많이 바뀌었어. 물들었어. 나는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내가 이명박한테 평가해 주는 게 뭐냐면 중앙차선제에서는 버스 중앙차선제 예. 굉장히 잘한 거예요. 좋아요. 그러니까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어떤 이런 식의 실용적인 네.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는데 그냥 들어가자마자 실망했죠.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른 박범석 부장판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정말 뭐 불구속의 모든 수사의 원칙이지만은 제가 볼 땐 이거는 정치적인 하나의 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은 있죠. 우리가 이명박이란 대통령으로 만들었을 때 흙수저면서 자기의 힘으로 자수성가한 인물이 이 나라를 맡으면은 얼마나 더 깨끗하고 또 돈 문제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또 박근혜 대통령이란을 만들었을 때는 참 적어도 친척들이 없고 동생들하고 사이도 나쁘고 그러니까는 이 친척 비리는 없을 거다 했는데 거기를 엎어서는 그냥 최순실이 나타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엄청나게 그 배신감 기대했기 때문에 그 배신감과 상처가 컸다는 그런 여론이 저는 크게 작용을 해서 아마 구속을 결정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수사에 별로 협조하지 않은 점 이것도 이제 불구속을 견제할 수 없는 이유였을 겁니다. 또 하나가 그거죠. 국정원 특활비인가요? 거기 뭐 구속영장
발부가 됐잖아요. 근데 거기 방조범이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근데 주범이 발부 안 된다면 참 논리적으로 좀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분이 도주의 우려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 얼굴 갖고 어디로 도망가게 했습니까? 근데 문제가 증거인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전에도 뭡니까 다수 수사받을 때 사람들 갖다 놓고 이렇게 짜서 역할 분담까지 하면서 입 맞추는 것들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검찰 발표를 딱 보니까 뭐냐면 수사 과정 속에서 보여줬던 그런 행태 이런 것들이 이제 구속의 필요성을 강하게 보여준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번 사태에서도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진술해라 저렇게 진술해라 아주 부지런하게 움직였고 그런 움직임이 이제 검찰에 포착된 거고 법원에서 그걸 인정한 거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영포 빌딩 지하 2층의 그 창고에서 나온 대통령 기록물 중에 소위 이 VIP 보고 문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다스 소송과 관련돼서 에이킨 건프라는 미국의 로펌에 삼성이 수십억 원을 뭐 한 60억 가까운 돈을 대납시켰던 그거와 관련된 김백준의 보고 문서입니다. 근데 그거를 조작이라고 하나로 그냥 딱 퉁쳐버렸거든요. 이러한 시도는 사법기관에서 볼 때는 증거인멸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거와 관련된 혐의들을 다 자백한, 다 진술한. 일단 NBA 영원한 집사 김백준 내가 버틸 만큼 버텼다. 증거가 다 있다는 거예요. 검사장까지 했던 김진모 검사장, 뭐 이영배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다 구속을 시켰는데 그 사람들의 혐의의 총합 혐의를 받고 있는 MB를 불구속하면 말 그대로 그거야말로 법 위에 성역이 있다는 그것이 되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었고 법원은 발부하지 않을 수 없었다. 네. 이렇게 저는 보이죠. 그 영장 심사 과정이 궁금한데요. 이번에 검찰이 범죄 사실을 적시한 게 207쪽이고요. 또 의견서가 1000쪽. 그 밖에도 157권의 증거 기록까지 제출했다고 하는데 판사가 그걸 다 읽나요, 정말로? 다 읽지 않으면 재판할 수가 없고요. 증거물까지 해서 한 157권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많은 양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트럭으로 몇 대분의 그러한 사건도 있어요. 근데 읽게 됩니다. 읽지 않으면 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소위 이제 우리 저 전문용어로 주장이란 말이 있는데 뭐라고 법률적인 주장을 합니다.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되고 증거가 갖춰지면 그게 사실로 확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주장이 들어가 있는 페이지가 단 한 페이지일 수도 있어요. 단 한 페이지. 이 수만 페이지의 수사 기록 중에 단 한 페이지에서 만약 그 주장을 누락해가지고 판단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판사의 어떤 귀책 사유가 벌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0% 읽는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지금은 더더군다나 아주 그 영장 청구할 때 옆에 이제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걸로 정리를 잘 붙여가지고 가져옵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간이 소요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검찰 측에서 새벽 3시에 이제 영장 청구를 했고 이번은 11시 5분이에요, 밤에. 근데 이제 검찰 측에서 영장 청구할 때 또 그거를 이제 판사 보고서 막 영장 청구 이렇게 할까 말까 하는 검찰도 있다 이런 것도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장담컨대 영장이 청구돼서 최종 발부되는 그 시점까지 판사와 검사의 개인적인 의견 교환은 없습니다. 없고요. 다만 검사에게는 최종적으로 발부 여부 혹은 기각 여부를 결정하는 그 시점까지 검사가 자료를 보완적으로 보충적으로 낼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어요. 네. 영장을 발부할 거냐 기각할 거냐와 관련된 밀당은 저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거 말고 검사가 아무래도 세 분의 영장 전담 판사가 있으면 그 중에서 누가 더 영장 발부하는데 더 편할 건지. 금요일 날 넣을지 월요일 날 넣을지 뭐 이런. 그래서 이제 뭐 수판, 목판, 화판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고르는 면은 없잖아. 있다고는 요일로. 합니다. 가끔가다 이런 의심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기다렸잖아요, 요즘. 이거 언제 떨어지나 결정이. 그럼 뭐 12시 넘어가서 새벽 2시, 3시쯤 막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심사숙고한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질질 끌다가 3시쯤에 사람들 잠 다 못 자게 한다는 말이죠. 이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과거에 그 이런 얘기는 있었어요. 국정농단 작년 한 해 동안 있었잖아요. 근데 그 국정농단 관련된 영장 재판들이 이거는 이제 예외고 이 기준은 틀려졌는데 그 전에 저도 영장 전담 판사를 해본 사람인데요. 9시, 밤 9시를 넘기냐 넘기지 않느냐. 넘기지 않으면 발부일 가능성이 높고 넘기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법조 주변에 법조 기자 하셨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회자되긴 했어요.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은 정말로 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다 새벽에 결정이 됐는데 저는 12시 전에 발부될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서울중앙지법에 그동안에 영장이 청구됐는데
법원에서 나오라고 그랬는데 안 나온 사람, 이제 MB와 같은 케이스가 한 3건인가 있었어요. 100% 다 발부됐거든요. 그 MB가 스스로 다 방어권을 포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 죄는 내가 안다. 그런 측면에서 MB가 스스로 뭐 인정한 셈과 다를 바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판사, 영장 전담 판사에게 주는 인상은 굉장히 강렬했을 겁니다.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한 속내가 뭘까요? 뭐 방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그러니까 그냥 아휴 그냥 법원 가서 싸우겠다. 그거 있잖아요. 신경을 적은 그 글 있잖아요. 그걸 딱 보니까 3월 21일 새벽으로 돼 있더라고요. 영장심사일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그 구속될 건 이제 안 거죠. 알고 그걸 전제하고 쓴 건데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구차하다고 느꼈겠지요. 사실 전직 대통령이 이야기 다 했는데 피차감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 이미 이거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서류상에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 측면에서 구속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자기를 변명하는 것도 웃었고 법원 가서 정식으로 이제 법률을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사실 거기에 참석하는 거는 이제 그 피의자의 그 인권적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제 변명한다면 뭐하지만 소명하는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구속이 이미 거의 확정이나 마찬가지인데 굳이 내가 간다고 달라질 것 없다. 두 번째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추레하고 비루하게 보여질 것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치 보복이고 표적 수사라는 점을 강조를 그동안 해왔는데 입장을 아예 보여주기 위해서는 출석하지 않는 게 훨씬 전략적으로 옳다 이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근데 그 MB 불출석에 관해 가지고 우리 박범계 의원께서 이번에 이제 웃음을 뽑는 게 아니라 분노를 뿜어내셨어요. 끝까지 대한민국 법정을 모독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이 MB에 대해 제가 전할 수 있는 모든 경멸을 보냅니다. 왜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이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되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률이 지향하는 거고요. 거꾸로 누구든지 혐의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다 재판 없이 유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가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MB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받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소위 김인홍 여사가 받았다는 그 1만 불 그 부분만 제외하고는 이상하죠? 자기 부인권을 인정을 했어요 또.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99.9% 다 부인했어요. 그래놓고 정작 영장실질심사 이 영장실질심사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집어넣으려고 하는 검찰에 대항하는 그런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명해라. 예, 그런 차원인데 검찰에서 다 밝혔다. 밝히긴 뭘 밝혀요? 다 부인했죠. 그런 분이 그 영장실질심사 자체를 부정하는 걸 보고서 과연 저분도 역시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를 바 없이 법정을 자기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면서 네. 그렇게 재판을 끌고 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결국은 끝까지 법치주의를 법정을 모독하는구나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건 본인의 선택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긴 합니다. 하든 안 하든 그건 본인의 근데 자유예요. 일관성이 있어야 그러니까 된다는 본인의 얘기죠. 자유죠 그건. 아니, 물론 이제 그렇습니다. 난 뭐 나갈 필요 없다 판단하면 나가지 않는 것도 뭐 본인 한 선택인데 그걸 가지고 저는 뭐 그렇게까지 그리고 뭐 좀 표현이 좀 굉장히 거칠어요. 여당의 수석 대변인이 전할 수 있는 모든 경멸을 보낸다? 정치인들이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국민들까지 언어가 거세집니다. 전 진짜 이런 표현들은 아니 그 센텐스만 가지고 그렇게 평가하실 일이 아니고 이 센텐스 말고 뭘 하니까 여당의 수석 대변인이라면은 좀 더 우아하게 이건 좀 그래요 이건 솔직히. 저는 우아하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오늘도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MB에 관한 평가에 관해서는 제가 감정을 담아서 오늘 한 게 없어요. 지금까지 현재까지. 네. 그렇죠? 이날은 오늘이 아니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그때에 저는 MB에게 기대했던 것은 이거였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2007년에 사실상 대통령으로 예약된 분으로서 그때부터 뇌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년 내내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영장이 청구된 그 시점에서는 본인이 최소한 한국의 법치주의를 이만큼이라도 인정을 한다면 억울함을 자기 억울하다고 하니까 내가 억울함을 법정에 나가서 네. 예?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그 법정에 가서 내가 소회를 말씀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는 거였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으로서가 아니라 사법개혁특위의 간사로서 법조 전문가로서 제가 드린 평가입니다. 자기 권리를 자기가 포기한다는데 왜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느냐. 문제는 뭐냐. 그분들이 그걸 왜 포기했느냐. 그 포기함으로써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고 이건 정치보복이다라는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 던지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옳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두 분은 특히 항상 강조했던 게 법 질서를 세워야 된다. 법 질서를 세워야 된다. 모든 국민한테 자기들은 법을 안 지키되 너희들은 지켜야 된다고 했던 그분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매사안에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제가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참을 수 없는 그런 공격을 해올 때 저는 그냥 있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 MB와 관련해서 정작 영장이 발부된 그 새벽에 우리 국민이 가엾다고 얘기했어요. 이 역사, 이 고통의 고난의 역사를 안고 가야 될 우리 국민이 가엾다. 그리고 MB 이제는 항복하시라. 국민한테 항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MB는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진중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에 대한 철저한 부인입니다. 거부입니다. 아마 1심에서 어느 정도 유죄가 밝혀지는 그 시점 가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똑같은 입장으로 나올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재판정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결정할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저는 재판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요. 결국은 정치 보복의 프레임을 강력하게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입니다. 자, 구치소로 가는 길을 배웅한 많은 MB맨들 중에서도 자유한국당 현직 의원들이 있었죠. 특히 눈물까지 흘렸던 장제원 의원이 지금 이 순간 절대 잊지 않겠다라는 심경을 남겼습니다. 제 논평들을 이렇게 주목을 해서 보시면 제가 적어도 장제원 수석 대변인에 관해서는 말을 함부로 이렇게 세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영상에 장제원 의원이 MB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비서관을 했나? 그렇지 않을 텐데. 뭐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사실은 법사위원장이 그 자리에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 왜냐하면 그분은 MB의 비서관을 했으니까요. 법무비서관을 했으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야 놀라운 제주야 저렇게 다 관계망이 돼 있나 하는 정도로 또 뭐 말미에 이 순간을 결코 잊지 않겠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불행한 역사는 빨리 잊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 싶은데 마치 뭐 한번 두고 보자 하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상당히 놀라운. 저는 이게 참 한국당 의원들 이러면 안 되죠. 일단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당이 그 두 대통령이 저렇게 했단 말이죠. 이런 일 대통령 했으면 이분들이 해야 될 것은 그래 두고 보자. 우리도 너희 보복할 거야.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할 게 아니라 일단 잘못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자기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솔직히 다 고백하시고 용서를 구하시죠. 이런 충고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제 뭡니까 지금 앉아가지고 협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옛날에 뭘 했습니까 사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있지도 않은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나랏돈 빼가지고 뒷조사시키고. 홍준표 그러니까, 또 정진석 또 장제원 이분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우리 정권 잡으면 또 그 짓 하겠다는 거예요. 잘못한 거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부패에 얽히지 않은 대통령이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이 한나라당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참 이런 게 난감하죠. 가슴도 아프고 그 국민들께 이제 한때 정치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송구합니다. 뭐 말 그대로 잊을 일이 아니고 잊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근데 이거를 뭐 원수를 갖겠다, 정치 보복이라 이런 레토릭이 아니라 우리가 아주 그냥 끝까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헌정사에는 매우 불행하지만은 저는 이것이 앞으로 발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제 장제원 의원도 잘 알고 정진석 의원도 잘 아니까. 근데 제가 그날 밤 잠을 못 자면서 이걸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과거 얘기할 때 아니다. 과거에 저 정권이 더 심했고 이 정권이 특활비를 받아도 뭐 10배를 받았다. 그거 얘기할 때가 아니고 진보 보수 다 이거는 문제가 아니고 미래만 보자. 미래를 보자면은 지금 이렇게 엄벌을 한다는 것은 이것이 다시 없으리라는 국민들의 응징이다. 그것만 생각하자. 저는 제 자신이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당일에 김일홍 여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자택에서 오해를 했다고 하죠. 전용 작가님, 대선 캠프에 계실 때 어떤 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평범하고 솔직하고 또 아주 화끈한 데도 있는 그런 여성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도 숨겨진 딸이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한테도 숨겨진 아들이 있다 뭐 이래갖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이제 웃으면서 그러자도 일생 부족한데 데리고 와보라고 선거운동 시키게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굉장히 외롭고 힘들었다. 왜냐하면 남편은 일하고 결혼을 한 거지 자기하고 결혼을 한 게 아니라 자기는 처음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렇다고 내가 이 결혼 생활을 그만둘 수도 없고 그렇다면은 적극적으로 내가 즐거울 일을 찾자 이래서 아이들 키우는데 자기가 뭐 열심히 했고 그다음에 오히려 개인적인 친구들을 많이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와대에 들어가서도 뭐 정치인 부인이나 뭐 이런 사람 잘 안 만나고 제가 알기로는 아주 자기의 그 개인적인 친구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명품도 좋아하고 이런데도 친구네 집에 오면은 야 우리 밥 비벼 먹자 이래가지고 소탈하게 양푼에다가 밥 비벼갖고 친구하고 정말 중학교 때하고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미워할 수가 없이 이 소탈한 점 이런 걸 참 많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가벼운 추리닝 입고 집에서 있는 게 막 그 사진 기자들을 캡션으로 뭐 이렇게 한가하게 여유 있는 모습 하는데 그건 이제 사진으로 딱 찍었기 그렇죠. 때문이고 아마 본인은 여러 가지로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질 겁니다. 온 집안이 지금 다 걸린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근데 본인이 걸린 것도 이게 세거든요. 예. 왜냐하면 김혜중 전 실장을 통해 가지고 국정원에서 청와대를 건넨 10만 달러 1억 원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다스 법인카드 4억 원 썼단 말이죠. 아마 생활비로 이거저거 명품도 사고 뭐도 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이건 이제 횡령이잖아요. 그리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회장이 사위한테 전달해 준 돈 22억 5천 중에서 그중에서 5억을 또 받은 거고 그 밖에도 이제 2007년에 여성 재미사업가로부터 명품백을 받았는데 뭐 그 안에 돈이 들었다 안 들었다 말은 많지만 어쨌든 간에 현금 3천만 원을 건네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뇌물이죠. 드러났잖아요 지금. 이것도 봐줄 수도 없는 거고 드러난 네. 이상. 정두원 의원은 계속 무슨 발언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글쎄 처음에는 이게 경청 동지가 아니라고 하더니 이 3천만 원짜리 에르메스 백이 또 경천 동지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말을 바꾸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고 저는 이렇게 자기가 각서를 써줬다는 게 전 참 이상해요. 김인옥 여사나 뭐 이런 쪽에서 받아야지 왜 정두원 의원한테 받았을까? 좀 이상해. 진짜 이상해. 정두원 미스테리예요. 의원이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점이 저도 제가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거죠. 아니, 예. 일단 그 사람들이 협박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두원 전 의원이 편의를 봐주겠다는 각서를 쓰고 자기 사재를 털어서 돈을 줬다. 이거는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김인옥 여사한테 뭔 돈을 줘서 뭘 도움을 줬는지 모르지만 그거 다 불법이고요, 일단. 근데 그 불법을 하나의 약점 잡아서 일국의 대통령을, 청와대를 협박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일종의 공갈이거든요. 네. 근데 그 공갈을 하는 공갈범들을 입을 막은 거잖아요. 그럼 입을 막은 것의 대상인 그 입은 불법인 입이거든. 네네. 그러니까 불법을 막은 거니까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편의각서와 4천만 원 이거는 안 했어야 될 얘기가 아닌가. 그런데 김윤옥 여사의 뇌물 혐의 대부분이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 정치자금법 위반은 7년이에요. 그러니까 2007년이면 2014년이면 끝나는 겁니다. 공소시효가. 지금 대부분의 현재까지 드러나고 있는 범죄는 대개 대통령 취임 전에 네. 대통령 선거 때 돈 쓰라고 준 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그런 돈들이기 때문에 사법적 처리 문제는 상당히 이제 법리적인 문제에 휩싸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3천만 원 명품백 이거 받았으면 정말 이거 안 되는 일이고 근데 이제 그 안에 또 돈이 들었니 없든지 아주 또 논란이 있더라고요. 네. 이것도 아마 검찰 조사하고 법원은 좀 기다려 봐야지 지금 당장에 뭐 3천만 원이 들어있으니까 뭐 하다 이건 좀 섣부른 이야기 같아요 보니까. 네. 명품백 그거는 저는 뭐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 말고 이팔성 우리금융지주회사 그 회장 네. 22억 5천만 원 그 사위가 등장하잖아요. 이상주. 네. 거기서 딱 8억만 이상등으로 딱 구분돼 있고 나머지 돈들이 MB 혹은 김인옥 여사 이렇게 돼 있어요. 사위니까. 이 부분이 갈래가 명확하게 안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그 김인옥 여사는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됩니다. 공소시효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팔성 회장이 대통령 된 직후에 우리금융 지주 지주회사. 회장이 됐지만 연임 문제가 걸렸습니다. 네. 그게 2년 뒤인가 3년 뒤인가 그래요. 그게 2009년 10년도 그 이때 일인데 그렇게 되면 그것이 뇌물이거든요. 그럼 아직까지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고요. 그래서 결국은 MB가 책임을 받을 거냐 아니면 부인에게 다 미룰 거냐 이 선택의 기로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기소까지 약 보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검찰이 현미경 수사로 보강 수사에 나서는 한편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측도 더 센 방패 마련에 고심을 하겠죠. 처음부터 정동기 전 수석도 이렇게 탈락되고 자격이 안 돼가지고 그런 점에서 이제 준비했던 방패 그 중에 이제 최강 방패를 말하자면은 이제 잃어버리고 빼앗기고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형 로펌에서도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막지 않겠다고 하는 게 로펌이라든가 변호사들도 되도록이면 이길 확률 말하자면 변호를 할 그 여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뭐 분위기라든가 이 상황이라든가 이럴 때 자기 스스로가 또 공격이 표적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변호인들도 그렇게 마땅치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이 이제 강훈 변호사인데요. 주 변호사가 재판은 성실하게 잘 임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그 입장들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능력도 되고요.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법 기술자가 변호사로 붙어도 진실을 이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판은 몇 개의 뭐 혐의에 대한 입증에서 좀 실패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탄탄하게 수사를 해놨기 때문에 변호사들을 뭐 아무리 능력을 발휘해도 거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옥중보 조사 가능성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좀 뭐 불출석 방어를 한다든가 이런 지금 이제 검찰에서 조사는 구치소를 가서 조사를 한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고 피의자들은 검찰 청사를 불러서 검사실에 조사를 하는데 대통령은 이제 예우상 또 경호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 경비상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없어요. 탄핵된 대통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대통령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서초동 청사에 오면은 또 청와대 경호실에서 경호를 해야 되는 문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을 것 같고 이제 재판은 본인들 전략을 세우겠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뭐 그건 이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으로 해서 주목할 만한 두 가지 발언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똑같은 질문은 난 두 번 다 듣지 않는다. 또 하나는 구속기간 연장은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의외로 이 재판에 임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 겨뤄지고 있는 이 뇌물 범죄들은 단건으로 다 끝나는 사건들입니다. 사건으로서는 비교적 간단한 사건들이에요. 다스의 횡령, 비자금 조성한 거, 140억 돌려오기 위해서 삼성이 대납시킨 거, 그다음에 이팔성 22억 5천만 원, 특활비, 그다음에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이거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연세를 생각해보고 일단 그리고 변호인단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구속기간 연장은 원치 않는다. 그리고 뭐 물었던 거 또 물을 것 같으면 안 나가.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최단 기간으로 재판 기간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걸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의외로 쉽게 빨리 무너질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저는 조금 다른데요. 아, 그런가요? 이명박 그 전 대통령과 지금 변호인단은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할 아마 나름대로의 그 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공격을 할 경우에 이제 다칠 사람들이 또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 혼자 그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공격을 해야 되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정말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로 타협을 해가지고 딜을 성사시킬 건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굉장히 억울하다고 느낄 거예요. 본인은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강훈 변호사를 제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아주 잘하는 분은 아닙니다만 몇 차례 만났는데 이분이 굉장히 그 스트레이트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을 구질구질한 어떤 수뢰 사건으로 만들기보다는 정말 당했고 똑같다. 이거를 입증해 보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전략을 짤 가능성이 저는 있다. 이렇게도 봐요. 또 하나 굉장히 이제 중요한 측면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을 놓고 볼 때는 배신자가 안종범, 그다음에 그 문고리 3인방, 그다음에 기껏해서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 가족이 없어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을 놓고 볼 때는 일단 측근으로서 김백준, 이병모, 김희중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측근들뿐만 아니라 이쪽에 가족이 있습니다. 이상은, 조카 이동영, 그다음에 부인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아들 이시영은 물론이고 이 사람들의 진술이 중에 상당 부분이 다스는 작은 아빠 거예요.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판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측근과 가족으로부터 막 증언되는 거 이것은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못 견딜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부터 물론 전현욱 선배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일리가 있는데 지금 변호사가 아무것도 몰라요. 영장 청구서 달랑 그거 207쪽짜리밖에 없어요. 근데 그 수사 기록이라는 거를 공판을 해나가면서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검찰이 수사한 기록을 받았을 때 입이 떡 벌어지느냐 아니면 해볼만 하네. 그때가 이제 중요한 시점인데 지금 나온 그 대목은 구속기간 연장 안 돼 한 걸로 봐서는 좀 제가 메가리가 좀 풀려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난번에 그 자리에 김경진 의원이 앉아 계셨었는데 그분은 이제 MB에 대한 예상 형량을 생각보다 굉장히 세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0년으로 예상을 하셨어요. 세게 불렀네. 어떻게 보십니까? 자, 전직 대통령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 18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금 MB는 12개. 근데 앞으로 자녀 혐의가 더 있습니다. 한 20여 개 될 것 같고요.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혐의 순위는 비슷해요. 근데 죄질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질보다 훨씬 나쁘고 참 미안한 얘기죠. 구질구질해요. 뭐 아시다시피 다스 140억 반환을 해오는 과정에서의 청와대를 동원했고 삼성이라는 그 총수의 사면을 걸어가지고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20억 당기고 네.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40억 당기고 결정적인 대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 청구서에 첨부된 범죄 사실은 91쪽, 이명박 전 대통령 207쪽, 207쪽 때 91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저는 적어도 형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30년 구형됐잖아요. 저는 25년 정도를 예상하는데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 25년 이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그 전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겁니까? 뇌물로 지금 한 120억 정도인데 앞으로 더 한 130억 이상 늘어날 전망이에요. 당연히 130억 추징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특가법상의 뇌물이기 때문에 뭐가 적용되냐면 벌금이 병과될 수가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벌금의 10배. 10배의 소지가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자기 재산이 없다는 거잖아요. 다 차명이니까 숨겨놓은 차명 재산들을 찾아내는 일도 큰일입니다. 다스가 일단은 뭐 명목상으로 이상한 씨가 주주인데 검찰에서는 실소유자가 이제 MB다 이렇게 못을 박지 않았습니까? 그게 법원에서 인정이 될 경우에는 국가에서 차압을 할 수 있는 건지. 법무부 검찰은 이것을 MB의 소유로 MB 재산으로 봤기 때문에 이거 자체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겠습니다. 이시영 씨가 그러면 정말 그냥 평사원이 되겠네. 대통령발 개헌 닻이 올랐습니다. 개헌을 둘러싼 청와대와 국회의 갈등 속에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가동을 했죠. 대통령의 개헌안의 구체적 내용을 국민께 공개하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자,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다는 자체로도 좀 논란이 많았어요. 과연 이것이 왜 지금 전자견제까지 외국에 있는 대통령이 해가면서 왜 지금 발표를 해야 됐을까? 이게 이렇게 중요한 헌법이라면은 대통령이 외국 가기 전이라든지 또는 갔다 와서 국회하고 좋은 모양새를 갖추면서 했으면 되는데 이건 뭐냐면은 철저하게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간다는 거를 지지자들에게 보여주는 정치 캠페인적인 성격이 저는 굉장히 강하다고 봐요. 통과가 될 수가 없는 걸 뻔히 알면서 지금 이것을 발표하는 그 이유. 전 그래서 굉장히 놀랬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걱정이 됐습니다. 청와대에서 이게 청와대 혼자만의 힘으로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다라고 믿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컨텐츠,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니셔티브를 잡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가 87년 헌법이 있잖아요. 그건 사실 산업화 헌법이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는 오래전에 이미 정보화 세대로 넘어왔단 말이죠. 거기에 맞는 새로운 컨텐츠를 가져야 된다. 개헌안이라면 절차적으로는 뭐냐면은 지금 국회에 맡겨놓으면 더 안 되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 압박을 하는 겁니다. 던져놓고서 자, 너희들이 안 하면 우리 나라도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하라라고 빨리 국회 내에서 개헌안을 마련해서 나오라고 압박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왜 국회를 압박할 필요가 있는지, 국회를 존중하면서 얼마든지 이거는 모양새를 갖춰서 이왕이면은 이 헌법을 가지고 끝까지 가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국민의 완전히 대적되는 존재로서 국회를 이번에 보는 정부의 시각이라는 게 참 유감스러웠어요. 물론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미흡하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이 뽑은 대표인 거예요. 국회에 맡겨놓으면 우리 국민들 인식이 뭐냐, 국회 맡겨놓으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에요. 저 사람들 어땠습니까? 작년에 뭐 했던 사람이냐면은 탄핵 국면하고 말이죠. 대통령 선거 그 국면에서도 2달 만에 개헌하겠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 사람들이란 말이죠. 안 하고 있잖아요. 1년 넘었는데 하세월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60%가 찬성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하는 분들이 30%가 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 압도적인 다수는 국회 편이 아니라 대통령 편이라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할 것 없이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헌법 개헌하겠다는 건 다 공통의 약속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심지어 홍준표 대표, 안철수 대표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약속을 지금 어기는 거거든요. 어차피 안 될 줄 알면서 왜 지금이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되고 안 되고는 저는 길고 짧은 건 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대통령의 개헌안이 비교적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는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국민의 기본권 관련해서 안전권. 이거 반대할 국민이 누가 있겠어요? 두 번째, 지방분권. 세금을 조례로 지방정부마다 조례로 할 수 있는 이런 조례 그 지방세주의. 이것은 엄청난 진짜 혁명 같은 이것을 반대할 국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뭐 다른 당도 마찬가지로 개헌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개헌을 내므로써 국회를 좀 공론을 모아주십시오라는 그런 차원의 대통령의 어떤 요구가 집대성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헌법이라는 것은 한 국가의 운명을 차는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을 그런데 왜 이렇게 급히 서두른지 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죠. 수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자, 올해 이번 개헌안을 놓고 왜 느닷없이라고 얘기하면 안 이번 돼요. 개헌안 공청회 한번 했습니까? 전국적으로 집권당인 민주당이 다른 당이 안 이번 이 했겠지. 안을 가지고 공청회 한번 했어요. 자, 두 번째. 자, 민주당 안은 헌법에는 개헌안에 대해서 국무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무위원들이 청와대 발표할 때까지 헌법 개헌안 받아본 국무위원 있어요? 최소한 이런 사안만큼은 토론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전혀 그런 토론 과정이 없어요. 없이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대통령 놓는 상황이 있어. 그런데 해외에서 전자결착 아닙니까? 저는 이 건 정도라면 출장 미리 전에 회의를 열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안영환 그런데 원장님. 그러니까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옛날보다 세졌는데. 과도하게 급하다. 자, 보세요. 과도하게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다. 급하게 한 이유가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다. 자,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작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의 주요 화두와 공약이 개헌입니다. 그리고 취임 100일을 맞아서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신년 연두 기자회견 때 말씀하셨습니다. 5.18 기념식 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거쳐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공청회와 같은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60%에서 70%까지 개헌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수차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개헌에 꿈쩍도 안 했습니다. 이런 국회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대통령은 팔짱 끼고 있어야 됩니까? 두 번째, 국무회의 심의를 말씀하시는데 26일 날 국무회의 심의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국무위원들이 토론을 거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헌법과 아무런 절차의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그러면 제가 거꾸로 물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물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개헌을 안 할 겁니까? 정말 안 할 겁니까? 그럼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이 개헌안이 붙여지지 않으면 그 뒤에 개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로? 그럼 제가 이제 제 답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당이 2달 동안 다녔던 안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안이 지금 현재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안이 다 그 포함돼 있었습니까? 발표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 쟁점이 됐던 부분들 많이 포함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저는 야당도 직무유기 했다고 봐요. 안을 내놓고 비판한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개헌안을 야당에 핑계대고 쟤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한다. 난 이건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되는 걸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냈냐? 그러면 개헌하지 말자는 거냐? 이거는 굉장히 국민에 대해서 오만한 겁니다. 되게 해야 하는 것이 정부이고 정치라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하고 되도록 타협하고 조정하고 그래서 협의에 이르는 게 정치예요. 이 정부 혼자서 정치할 수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혼자서 정치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거는 대통령이 국회에 가가지고 설명을 하는 절차 혹은 국무총리가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절차라든가 이렇게 급을 올려줘야지 이거 선거 캠페인 아닌가. 좀 대답 드릴까요? 네. 자, 뭐 국무회의도 말씀하시고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서 충분히 숙성이 안 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발표됐으니까 이런 지적이란 것 같습니다. 거꾸로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6월 13일까지 시간이 꽤 많이 남아 있어요. 대통령 개헌안이 이제 발의됐으니까 국회가 지금부터 지난 1년 동안 국회 개헌특위에서 논의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다른 당, 민평당이라든지 뭐 바른 미래당 같은 데에서 정의당 같은 데에서 이 개헌안을 냈으니까 개헌안을 내고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축조심이 들어가면 저는 국회 개헌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봐요. 자,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한번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3일에 걸친 대통령 개헌안 발표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첫날에는요, 헌법 전문가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공개를 했습니다. 뭐 많이 얘기가 됐죠. 그 얘기가 좀 반영이 됐는데 전문에는 이제 부마 항쟁, 5.18 민주화 운동, 60 항쟁의 민주 이념을 명시했습니다. 촛불은 빠졌습니다. 그 기본권 주체를 갖다가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는데 이건 굉장히 저는 획기적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독일 헌법에서 제일 부러웠던 게 이거예요. 독일에서는 인간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인간의 권리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존엄 얘기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 200만 시대거든요. 우리 동료에 국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국적이 없는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근로를 노동으로 수정한 거. 사실 이게 근로로 간 게 일제 잔재잖아요. 노동자를 갖다 말 잘 듣는 국가의 노예 정도로 봤던 이런 시각을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줄 아는 그런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노동으로 수정한 것들이 있고요. 둘째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 분권 국가 지향성을 아주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보니까 원래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1항이, 2항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런데 이번에 3항이 들어갔는데 대한민국은 그 지방 분권을 지향한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신설이 된 것 같고요. 헌법 총강에다가 수도 조항 신설하고 경제 민주화를 강화하고 토지 공개념을 좀 명시했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둘째 날 게 굉장히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게 그 권력기관에 관한 얘기, 선거에 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선거 주권 강화를 위한 선거 연령 만 18세 하향, 그리고 4년 연임제의 정부 형태, 그리고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이제 내용들을 네. 같이 발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권력구조 개편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죠. 지금 이제 야당 일각에서 대통령 권한 분산,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도 대통령 권한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대통령의 지위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 그리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가 있는데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입법권의 국회의장, 그리고 사법권의 대법원장과 격을 같이 하는 한 3부의 한 수장에 불과하다는 이만큼 아주 상징적인 그런 조치라고 보여지고요.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의 대표적인 권한이 특별 사면권이거든요. 네. 사면권인데 대통령이 당연히 국가 원수의 지위가 없어지니까 특별 사면을 할 때 사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굉장한 제동장치를 거놨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정운영, 행정부를 특히 통할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수단은 감사원입니다. 네. 이번에 완전히 대통령 소속의 감사원을 완전히 독립기구화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는 9분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그중에 헌법재판소장을 대통령이 임명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헌법재판소장을 호선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호선에 의해서 임명하도록 돼 있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의안만을 보더라도 야당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 문제가 빠진 것 같아요. 총리 관련해서 특히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각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라는 조항을 없앴습니다. 네. 그래서 엄청난 얘기죠. 안 원장님, 대통령 사전 연임제하고 중임제 그 차이가 뭡니까? 중임제는 오늘 제가 대통령제 4년 했어요. 나왔어. 나왔는데 내가 떨어졌어. 네. 그러면 한 번 쉬고 또 2번 쉬고 다음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중임제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연임제는 내가 대통령 했어요. 다음번에 나왔어. 네. 그거 떨어지면 이제 못 나오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끝인 건데. 글쎄 뭐 연임제, 중임제는 저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봅니다. 이건 사실 한 번 떨어진 대통령이 다시 나오기는 쉽지가 않지요. 그러나 이제 대통령을 단임제냐 연임제냐 이제 이게 문제였는데 87년 체제 하에서는 대통령 5년 단임제라는 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구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도 4년이고 국회도 4년이에요. 그럼 이게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중간 선거를 한다든지. 미국은 4년, 대통령 4년, 하원 2년, 상원 6년 하니까 중간 선거라는 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5년, 4년, 국회의원이 4년이기 때문에 근데 왜 5년 했느냐? 87년 체제를 딱 하고 보니까는 그 전에는 대통령 임기가 7년이었지 않습니까? YSDJ 그분들 연세가 돼요. 네. 야, 7년 그대로 놔두면 한 명이 7년 하고 나면 못해 먹어. 이거 안 돼, 안 돼. 그러면 4년 중임? 혹시 또 제가 인기 좋아가지고 8년 해면 안 돼. 아, 케이크 하듯이 이렇게 그러면 또 그럼 야, 4년만 한 번 하자. 4년 너무 짧아. 야, 그럼 중간으로 5년을 하자. 그런 소리. 해서 비정상적인 5년이 나왔다는 거예요. 설이 있다.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제가 맞다. 단 이제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중임제가 뭐 연임제가 뭐 다 좋다 이거예요. 문제는 선거를 통해 갖고 잘 뽑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야당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모든 정당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을 못 잡는 정당이라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존재의의가 참여의의밖에 없는 정당인 경우가 많죠. 이게 우리 정치 현실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인기도 있고 그렇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때쯤이면 야당의 계산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에서 될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럼 5년 단임제면 또 거기까지 이제 10년 정권까지는 봐주겠는데. 이 중임제, 연임제를 하게 된다면은 결국은 사람은 바뀐다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에서 5 플러스 8, 13년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너무 자신감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으로서는 자신감은 없지만은 예, 너무 매갈이 없는 말씀인 것 또 같아요. 이게 야당으로서는 지금의 현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4년 중임, 4년 연임 또는 뭐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고 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시민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 그 점을 얘기하고 싶어요. 네. 근데 중임제하고 연임제 중에서 왜 중임제를 안 하고 왜 연임제를 했는지 그 차이가 뭔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개헌안을 발의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부칙에조차 넣을 수 있다라고까지도 얘기함에도 야당 일각 아니면 뭐 일부 언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또 출마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끊임없이 생산을 해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런데 헌법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헌법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하는 거라고요? 그런 의심을 하니까 그러면 중임제를 한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치고 다음 선거 아니 그 다음 선거에 또 나올 수 있는 이론적 구성은 되거든요. 그래서 중임제는 안 되고 연임제는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거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절대로 다음에 출마하지 않는다라는 국민적 선언이에요. 지금 아마 이 헌법 만드는 분들이 지금 푸틴 사례를 본 것 같아. 최근 푸틴이 지금 대통령 됐잖아요. 푸틴이 딱 그거예요. 맞아요. 9번 하고 지 진짜 부하를 총리 시켰던 애를 대통령 만들고 총리 있다가 한 번만 시킨 다음에 다시 얘를 총리 내린 다음에 다시 이번에 또 재선이 됐잖아요. 아마 푸틴 케이스 때문에 아마 상당히 이번에 그러지 않았나 싶어. 난 연임제 해도 된다는 측면인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정치 풍토에서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정권을 뺏겼어요. 그럼 이제 정권 잃은 측에서는 지금부터 다음 선거운동 시작한 겁니다. 이 정권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내내 끄집어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대통령에 대한 공격은 좀 약합니다. 왜? 저 사람은 5년 후에 내 상대가 아니니까 좀 봐준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인데 4년 연임이 됐어. 4년 후에 붙을 사람이야? 집어댈 거예요. 계속.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느냐? 우리나라 선거법 바꿔야 돼요. 미국은요 4년 연임하는데 현직 대통령이 자기 당 소속의 의원들 다 지방 유세해 줍니다. 손들어주고 지지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풍토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어느 정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말 한번 했다가 탄핵되는 나라예요. 이 선거법대로 하면 대통령 4년 내내 선거법 위반에 시달릴 겁니다. 대통령이 어디 가더라도 야당에서 야 선거법 위반하냐? 선거운동하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좀 변화가 없지 않고서는 제 장담컨대 이 연임자에서 현직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 논란이 계속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자,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 의지를 반영한 제도들도 있죠. 바로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입니다. 일단 국민소환제는 일정 수의 국민들이 모아지면 네. 임기 중이라도 네. 국회의원을 즉시 표결에 의해서 파면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족쇄를 목에다 차는 거랑 비슷한 네. 거겠죠. 만약에 내가 별로 지지하지 않는 정당의 대표가 막말을 많이 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저 그냥 자민련이라니까. 나는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정말 여기 지지율이 높은 데서 저 사람 소환하자. 라고 하면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국회에 있을 때. 이 필요한 거 아니냐. 정말 말 안 되는 국회의원. 동네에서 이거 막 꼽기만 하니까 된 국회의원들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누구 공천하도.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지역에서 51대 49야. 49로 진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제 49로 진 분이 자 떨어진 순간부터 주민들 이제 이거 받으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야 저 엉터리야 저 엉터리. 이게 자기 선거 운동입니다 사실. 동네방에 돌아다니면서 이거 사인 받아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직이 하나 만들어진 거죠. 공공연 선거 운동 되면서 그러면 이제 해당 국회의원은 완전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계속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가 설득하면 말이 되는 거죠. 악용될 그래서-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선의는 굉장히 좋아요. 선 좋은데 과연 이걸로 빚어질 수 있는 책임, 효율성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결국 안만 만들어 놓고 이게 실행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마 그것도 인정하실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그냥 국민들 시원하라고 하는 사이다 헌법인 거예요. 저는 과연 이런 것이 필요한가? 그다음에 두 번째, 국민들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우리가 무슨 뭐 상품을 샀을 때 반품하는 것처럼 국회의원을 리펀드 하겠다, 반품하겠다, 환불해달라 이건데 만약에 이 소환제도가 있다 하면은 그냥 고민하지 않고서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러지 않아도 국회의원을 고민하지 않고 뽑는데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뽑은 사람들 책임을 져야 돼요. 국민들이 잘 뽑아야 돼요. 아니 왜 내 손가락 자르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가갖고 대충 그냥 쭈르르 그냥 뭐 니들이 뽑았으니까 일본에서 니들이 당해야 돼. 그러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신중하게 해야 되느냐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게 굉장히 그 사이다 내지는 국민 그 심정 감성용 헌법이다 이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네. 오히려 저는 아쉬운 게 불체포 이 특권을 그거는 없애도 된다고 봐요. 오히려 그런 걸 없애고 그다음에 선거 뭐 구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회의원 4년 임기 이거 너무 깁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2년 정도로 해가지고 미국은 하원 의원이 2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럼요. 그러면 3선을 하게 되면 12년을 국민의 세금을 먹으면서 자기가 왕인지 하나님인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2년씩 해갖고 맨날 저기 부들부들 떨면서 열심히 오늘도 일하게. 선거고 내일도 선거고 이렇게 하는 그런 긍정적인 법안을 국민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내야지 이거는 사실 국회의원들 눈 가리고 아웅하는 법안이에요. 대통령 개헌안 내용 중에 여야 공방이 가장 치열한 게 토지 공개념 도입이 아닐까 싶은데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경제적 불평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와 토지 공개념을 강화하고 실질화하려고 합니다. 현행 헌법에서도 제23조 2항 및 122조 등에 근거하여 해석상 토지 공개념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 판결을 받았고 토지 초과 이득세법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 환수법은 끊임없이 위헌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토지 공개념 내용을 헌법에 분명히 하였습니다. 자 현행 헌법으로도 이게 인정되고 있어요. 예, 근데도 개헌안에 또 한 번 명시한 이유가 뭡니까? 있다면서요? 지금 이제 현행 헌법과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하시는 그 개헌안의 차이는 현행 헌법은 국토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를 이번 헌법은 토지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했고요. 또 하나 이게 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국토와 토지?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본질로 아시는. 몰라서 그래.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사회주의 타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또 하나는 현행 헌법이 국토의 효율적 이용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지금 개헌안은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 그리고 또 하나는 현행 헌법은 제한과 뭐 의무의 부담 이런 표현을 했는데 여기 앞에 특별한 제한과 의무의 부담 특별한이라는 걸 표현을 하나 더 했어요. 과거에 우리 그 선조들이 또 전 세계적으로 얘기입니다. 선조들이 계약 자유의 원칙 그리고 소유권은 신성 불가침. 내 거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간섭해. 국가가 네 마음대로 간섭하면 안 돼. 내 거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러한 것이 절대 불변의 진리인 양 내버려 뒀더니 지난 수십 년간 불평등이 구조화되고 양극화가 너무 심화돼가지고 이러한 소유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은 부동산 투기가 횡행하는 거고 또 하나 이 땅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개발을 하는데 그 개발 이익을 다 개인이 먹게 됨으로써 또는 법인이 먹게 됨으로써 불평등이 너무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독일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뭐 홍콩이라든지 또 북유럽파 여러 나라들이 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개념을 다 도입해서 이미 쓰고 있는 겁니다. 토지 공개념은 그 모든 토지를 국가에서 소유하는 이제 토지 국유와는 좀 다른 개념이죠. 소유권은 신성한 겁니다. 사유재산인데 다만 그 권리를 행사하는 데서 어떤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국가가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부동산이거든요. 이 문제의 심각성은 아마 박정희 정권 때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지 공개념 개념이 그때부터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노태우 때도 한번 나왔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현되지 못했고 물론 현행 헌법에 조항이 들어가 있지만 이게 좀 약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되냐면 정부에서 이제 그 부동산 정책을 동원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아니면 재건축 부담금이라든지 이걸 하게 되는데 법률을 만들게 되면 이게 또 헌법재판소로 가는 겁니다. 그것은 위헌이 나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정책적 수단을 쓸 수가 없거든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특히 지금 정부에서 그 부동산 값을 좀 잡고 있지 않아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추가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것들도 하게 되면 나중에 또 위헌이나 헌법 불일치 판정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좀 명확하게 규정을 하자 이런 취지죠. 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개념은 이미 1989년에 당시 경제수석인 박승 한국은행 총재도 하셨죠. 이분이 토지 공개념을 정리해가지고 노태우 대통령한테 건의를 해서 노태우 대통령이 받아들인 개념이에요. 토지 공개념이. 예.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일각에서 사회주의 얘기 나오는데 제가 반문하고 싶은 것은 그럼 노태우 대통령이 사회주의자예요? 노태우 정부가 사회주의 정부예요? 노태우 정부 때는 민정당 정부고 그거야말로 지금 자유당의 전신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에. 좀 그런 반문을 아니할 수 없어요. 자, 제가 볼 때는 지금 노태우 전두환 이 정권이 보수 정권의 시초다. 저는 그거는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독재 정권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약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토지 문제도 이렇고 박범계 의원이 말씀하신 거 저도 동의합니다. 뭐 별로 달라진 거 없다. 그게 그거 아니냐. 국토가 토지로. 뭐 사람이 국민이 되고 국토가 터지고 그렇다면은 그게 그건데 왜 이번에 공공의 토지의 공개념을 확대했을까? 이건 뭐냐면은 이 해석의 여지에서 굉장히 넓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도로가 생긴다고 해갖고 내 땅이었는데 그거를 토지를 그냥 몰수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값을 땅을 사겠다는 사람한테 팔 때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10분의 값으로 국가가 이건 공개념이다 해가지고 그걸 몰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개인의 박탈감, 뭐 소유와 권리는 다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소유한다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권리를 갖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은 땅에 대해서 권리를 가져야 돼요. 특히 그 땅이 그냥 공짜로 산 땅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국가가 요구하는 양식과 세금 다 내고 땅을 샀어요. 근데 이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넓은 공개념을 이렇게 확산을 시키게 되면은 개인의 자유가 굉장히 침해될 수 있어요. 지난 50년간 물가는 30배로 올랐다고 그래요. 근데 토지 가격은 얼마나 올랐냐? 무려 3,000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89년에 봤을 때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토지 공개념이 도입이 된 겁니다. 그냥 놔두고서는 토지와 부동산을 가지고 아주 제한된 양으로 토지와 부동산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작으니까 이 작은 땅덩어리의 토지를 가지고 국가의 경제들을 좌우지하는 그러한 위급한 상태로 1989년도만 해도 이미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을 볼 때는 오히려 부익부, 빈익부의 격차가 더 커졌고 그래서 토지 공개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이제 생긴 겁니다. 마지막으로 독일 기본법, 독일 헌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독일 헌법에 토지와 천연자원, 생산수단은 사회화를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공공소유 또는 기타 공공서비스 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대다. 즉 국유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을 사회주의 국가라고 얘기하는 데는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소유와 어떤 그 형태를 바꾼다는 표현은 하나도 없고 단지 특별한 제한과 의무의 부담이라는 표현에 불과하다. 그래서 큰 변화는 아니고 그러나 토지 공개념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을 지향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독일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건. 예? 독일 사회주의국가예요. 내가 이런 말하면 극단적 이야기했지만 제가 아니 크죠. 사실 막스가 사회주의 국가가 넘어간 단계에서 혁명을 통해서 할 것인가 선거를 통해서 할 것인가 막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혁명을 통해서 한 게 소련식의 공산주의 체계됐고 선거를 통해서 한 게 이른바 독일 사회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막스의 전통을 이어받은 정당, 최초의 정당이 독일 사회민주당이에요. 지금 독일 사회민주당은 양대 정당 아닙니까 독일에. 그러니까 유럽의 국가들은 사실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고 보면 돼요. 유럽 국가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건 우리의 미국식 그 경제 시스템과 참 다른 겁니다. 독일 헌법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사실 난 사회주의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적인 거예요. 왜냐?
토지라는 건 다른 상품하고 달라요. 예를 들어 이런 거 많이 팔리면 그냥 무한히 찍어낼 수 있지만 토지는 딱 제한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토지다라는 걸 예컨대 시장 경제에서도 독점이 일어나면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독점 금지법이 방지법이 있듯이 토지를 딱 독점을 하고 있으면 이건 사실 자본주의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제한을 국가적 통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갖고 있다가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3억을 벌었단 말이죠. 그 3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그 돈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자본주의 경제냐라는 거죠. 이건 자본주의 경제가 아니라 봉건적인 지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대적인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는 토지 공개념이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 이런 거라는 거죠. 이미 2018년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국민들의 생각들이 1987년의 생각과 너무나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와 생각들도 너무나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의 대통령으로서 향후 30년간 우리 국가의 우리 국민들의 운명이란 측면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소유권을 존중하되 그 존중함으로써 내 땅, 내 주택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간섭을 해, 감히. 네. 이러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소유권이라는 게 절대 불변의 지고주순의 시장경제의 모든 것은 아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이 부분,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틀 속에서 뭔가 수정을 가하는 그런 논의를 하는 좋은 어떤 기폭제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저는 찬성한다는 거예요. 네,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발의가 됐지만 여야의 개헌 공방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국회에서 대통령 개헌안은 개헌쇼다라면서 분노의 발언을 한껏 쏟아낸 내부자 한 분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내부자 분은 정말 만만치 않은 분이세요. 사선 의원입니다. 근데 그 사선이 보통 사람의 사선과 달리 파란만장. 당이나 다른 거 아니야, 혹시? 질곡이 엄청나게 있었고, 그러나 개헌안에 대해서 우리가 꼭 귀를 기울여서 들어볼 만한 이야기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이상하게 이게 전화하기 전에 전효옥 작가님이 예. 막 극찬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 분 아니시고 막 그러시다고. 극찬을 너무 받을 만한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만 제가 너무 그 파란만장한 또 우여곡절을 겪고 예. 국회 부의장까지 오르고 그러기 때문에 네. 저 사람은 불사조다 뭐 이런 평가는 좀 받고 있어요. 맞아요. 불사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우리 전효옥 선생님이 해주셨구나. 좋아하세요. 불사조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개헌안이 발표가 됐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번 대통령 발의 개헌안은 네.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력 남용과 국정농단을 막기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 하는 국민 여망인데요. 네. 대통령의 권한은 거의 축소되지 않았고 또 개헌안을 발의하는 방식이 네. 제왕적 대통령의 면모를 그대로 보인 것 같아서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일방적으로 뭐 발표를 했다 뭐 이런 야당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예. 박 대표님께서는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했다고 보십니까?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통과가 되는 것인데 적어도 개헌안을 만들면서 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한번 불러가지고 이런 개헌안을 만들고 있으니 의견을 좀 내달라. 또 개헌안을 발의를 하게 되면 국회에서 처리를 좀 해달라는 협조 요청도 해야 되는데 일체 그런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통령 개헌안을 만들어가지고 국회에다 던져주면서 빨리 너 3분의 2 이상 찬성해라 하는 국회에 대한 명령이나 다름없습니다. 개헌안을 발의하고 개헌안을 통과시키는 그 절차 자체도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남용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씁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에 찾아와서 대표님을 만났었죠. 네네. 그때 뭐 공개되지 않은 그 대화에서 한 수석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네. 개헌안 발의 절차와 과정이 너무 권위주의적 또 교만을 보는 것 같다 이야기했더니 국회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촉매제로 이렇게 개헌안을 대통령께서 발의하게 됐다. 국회에서 합의가 되면 이 개헌안을 처리할 용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구만요. 그리고 한국당에서요. 그 야사당 개헌 협의체를 제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생각 있으십니까? 어떻게 그건 생각하십니까? 의미가 없죠. 여당이 합의를 안 해주면 개헌안이 국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우나 미우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저희 바른미래당이 함께 참여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투표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각 당이 모두가 다 공약을 했거든요. 그리고 국정농단과 권력 남용을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이 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 저희 도리고 국민의 요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같이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방선거 두고 뭐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혹시 서울시장 후보 결정되셨습니까? 아직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네.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인재 영입위원장 역할을 좀 맡아서 하고 있고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안 전 대표가 당을 위해서 네. 헌신하겠다는 그 자세도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그 6.13 지방선거에서요. 예컨대 뭐 경기도는 자유한국당에서 후보를 내고 서울은 바른미래당에서 후보를 내고 이런 식으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사이에서 후보 단일화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과 권력남용, 특히나 이명박 대통령 부정부패에 책임이 있는 적폐 세력입니다. 근데 적폐 세력은 청산과 극복의 대상이지 연대와 연합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오히려 자기들이 후보를 구하지 못하고 당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후보가 나설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출마를 안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강제할 수 없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뭐 묵시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네. 후보 연대나 연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건 아무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끝으로 바른미래당 당대표로서 국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사실은 진보니 보수니 하는 개념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별로 느끼지를 못하십니다. 어찌됐거나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몇몇 정당은 보수정당, 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몇몇 당은 진보정당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네. 그 정당들을 지지하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 정당이 잘못하더라도 상대 진보정당이나 또는 상대 보수정당을 선택하지를 않습니다. 높은 이념의 벽을 좀 허물어야 되겠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네. 보다 더 나은 약속을 지키는 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이고 국회 부의장이신 불사조 박주선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언제나 유쾌 명쾌한 자신감 뿜뿜 박범계 수습사원과의 시간. 수습사원. 어떠십니까? 역시 수석다우시. 예. 수석사원. 맷집 있고 에이 선배님 오늘 들어오세요. 오늘 두 번. 왜 이렇게 좀 세게 다루세요? 아니 저기 이 잘하라고. 정도면은 더 잘하라고. 좋은 제목인데 지금 너무 분위기에 막 이렇게 갖고 똑같이 청와대 사람들하고 가지 말고 자기의 길을 가세요. 왜냐면 정권은 바뀌지만 국회의원은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은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2주 이 시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와 함께 만나뵙겠습니다. 토역. 어서 오세요. 제일 잘 맞는 거 같아요, 우리랑 궁합이.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아, 예, 수고했어요.